홀로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워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곧 열릴 딸의 약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며 부푼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신의 희생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회장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듣고 맙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딸과 예비 사위로 하여금 친어머니를 해결해야 할 골칫덩어리라고 부르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이 기쁜 잔치가 끝난 후 그녀를 어떻게 처리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잔인한 배신 앞에서 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까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 이 약혼식을 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마지막 심판대로 만들까요? 절벽 끝에 내몰린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단호한 반격을 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68입니다. 전에는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만 보면 평생에 더는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어떤 희생은 결코 보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제 외동딸 서연이의 약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날을 위해 몇 달 전부터 들떠 잠까지 설쳤습니다. 서연이가 손수 적어준 주소와 시간을 낡은 수첩에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었죠. 늙으면 기억력이 나빠져서 이렇게 손으로 써놔야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서연이가 골라준 진한 와인색 투피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몸에 좀 끼었지만 이런 색이 복을 부른다고들 하더군요. 새로 산 구두는 뒤꿈치를 갈가 조금 아팠지만 마음만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잠시 후 고운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이까짓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며 저는 천천히 강남에 있는 서울 신라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곳은 TV에서나 봤지 제 발로 들어오게 될 날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비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하늘의 별처럼 반짝여서 제 노안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사람을 비췄죠. 저는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을 내려다보며 이곳의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다고 느꼈습니다. 안내판을 따라 서연이의 연회장을 찾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이제 막 6시였습니다. 수첩에는 7시라고 적혀 있었는데 내가 잘못 기억했나 아니면 서연이가 잘못 적었나 아마 늙어서 눈이 침침해치를 6으로 봤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됐지 뭐. 일찍 와서 좀 쉬면 이따가 허둥대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연회장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가려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은방울이 굴러가는 듯한 그 웃음소리는 아이가 아기였을 때부터 귀에 익은 소리였죠. 제 얼굴에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깜짝 놀래줘야겠다고 생각하며 문고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연이의 약혼자 최민준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좀 있으면 친척들 다 오실 텐데 그분 모습 보면 우리 부모님 체면이 뭐가 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은방울 같지 않았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죠. 아, 걱정 마. 내가 7시에 맞춰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때쯤이면 시끌벅적해서 조용히 앉아서 식사만 하시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그리고 원래 좀 촌스러운 분인 거 알잖아. 뭘 더 바라겠어. 제대로 된 옷 한 벌 입고 오시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 없는 경멸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근데 종로에 있는 그 낡은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 그거 완전 노른자 땅인데. 우리 회사 첫 창업 자금으로 쓰면 딱이잖아. 거의 다 됐어. 서연이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서류 들고 가서 사인해달라고 했더니 좀 망설이시더라고. 근데 괜찮아. 그분 귀가 얇아서 몇 번 더 구슬리면 돼. 다 엄마를 위한 거다. 재산 관리해드리는 거다. 이런 말 하면 금방 믿으실걸. 속이기 너무 쉬운 분이야. 평생 자기 세상에 갇혀 사셔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잖아.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계속 우리랑 같이 살게 할 순 없잖아. 서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깊은 혐오감이 묻어났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집이랑 돈 다 우리 손에 들어오면 좀 멀리 떨어진 조용한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 되지. 그분한테도 그게 더 나아. 집에 계시면 손님이라도 올 때마다 얼마나 거치적거리겠어. 앞으로 우리 친구들 오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골칫덩어리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골칫덩어리. 골칫덩어리. 저를 골칫덩어리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문틀을 붙잡고서야 겨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듯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가슴을 아프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다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제 집과 제 예금을, 제 모든 것을 차근차근 빼앗을지 계속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칫덩어리를 얼마나 먼 곳에 버릴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 그건 서연이 아빠, 제 남편이 평생을 소망하며 우리 모녀에게 남겨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내 예금, 그건 제가 작은 칼국수 가게의 뜨거운 김 속에서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흘린 땀방울 속에서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를 빼앗고 낡은 쓰레기처럼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섰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유령처럼 되돌아 나왔습니다. 새 구두는 걸을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듯 했지만 저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날 때 아까는 별처럼 보였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이제는 차갑고 눈부시게만 느껴졌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웃고 떠드는 다른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 광경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호텔의 두꺼운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밤의 찬바람이 뜨거워진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몸서리를 치고 나서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이 이미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조각나 흩어져 눈물조차 흐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 꽉 끼는 와인색 정장도 갈아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새 구두는 발길질 한 번에 저만치 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앉아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째깍째깍,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시선은 맞은편 벽의 흑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이 아빠, 제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수더분하게 웃고 있었고 손에는 희미한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손을 뻗으면 그 익숙한 온기에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정비사였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카센터에서 만났죠. 그는 제게 웃는 눈이 예쁘다고 늘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렀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저녁에 일을 마치고 그가 낡은 오토바이로 저를 집에 태워다 줄 때였습니다. 얼굴에 부는 바람을 맞으며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아쉬움은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30이 다 되어서야 서연이를 품에 안았죠. 서연이가 태어나던 날, 그 무뚝뚝한 남자는 분만실 밖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되뇌었습니다. 순자씨, 고마워. 나에게 가정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서연이는 우리 삶의 전부였습니다. 종로에 있는 이 작은 아파트는 남편이 반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집은 작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렸을 때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빠, 엄마하고 옹알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우리 모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골목 어귀에 작은 칼국수 가게를 열었죠. 저는 국수를 삶고 남편은 손님을 맡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매일 밤 허리도 펴지 못할 만큼 고단했지만 서연이가 우리가 만든 칼국수를 맛있게 먹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기특하게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갈 무렵 서연이는 강남에 있는 유명 사립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좋은 대학에 갈 텐데 자기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요. 남편과 저는 밤새 상의했습니다. 그 학교 학비는 우리 가게가 한 달 내내 벌어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오토바이는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섰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정비일 외에도 공사장 야간 경비일까지 시작했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근처 부잣집에 가서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빨래, 청소,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아주 예쁜 스웨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져보고 또 만져봤죠.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서연이의 다음 학기 등록금을 생각하며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내 옷은 아직 입을 만해. 딸의 미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제 손은 늘 세제에 담가둬서 거칠고 주름졌습니다. 서연이가 고등학생이 된 후 가끔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친구들이 올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앞치마 뒤로 숨겼습니다. 딸이 제 거친 손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연이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어릴 때처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작다고, 골목에 칼국수 가게가 시끄럽고 기름 냄새 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운동화와 비싼 학용품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무리 아껴도 어떻게든 딸의 요구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아이가 컸으니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법이고 친구들 앞에서 기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서연이가 대학에 가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서연이가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도 가게를 접고 편안히 노후를 보내자고 말했었는데 그는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저를 껴안고 말했죠. 엄마, 이제 나 있잖아. 그 한마디가 제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보험금과 제 모든 저축을 합쳐 서연이의 4년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댔습니다. 혼자서 계속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의 소원을 꼭 이뤄줘야 한다. 서연이를 무사히 졸업시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졸업 후 서연이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월급도 많았죠. 얼마 안 가 집을 나갔습니다. 강남에 고급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가깝고 편하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종로 동네가 청소부인 이 엄마가 싫었던 것이겠죠. 집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오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올 때마다 손님 같았습니다.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제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도 두어 숟갈 뜨고는 배부르다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직장 생활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 엄마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잘 지내면 저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연이가 최민준을 데려왔습니다. 그 청년은 번듯하게 생겼고 집안이 무척 부유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예의 바르게 어머님하고 불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공손함은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 벽에 얼룩진 페인트를 제 거친 손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존중이 아니라 가치를 매기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처럼요. 저와 이 추억 가득한 낡은 집은 그들 눈에는 그저 가격을 매기고 이용하고 그리고 버릴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시켰고 기회를 주었고 다른 세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 손으로 저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곳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습니다. 시계는 계속 째깍거렸지만 제 심장은 신라 호텔의 그 반쯤 열린 문 뒤에서 차가운 저녁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꽉 끼는 정장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텔레비전의 윤곽, 구석에 놓인 낡은 스탠드, 남편 사진 액자 테두리까지 희미한 달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산 이 집이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와 민준이가 그 호화로운 연회장에서 했던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들은 무딘 칼날이 되어 제 마음을 헤집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 살점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딸을 창피하게 한 걸까? 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귀찮게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준 사랑이 아이의 입에서 말하는 그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걸까? 몇 번이고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느 단계에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되짚어보려 했습니다. 애초에 아끼고 아껴서 그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을까? 만약 서연이가 계속 이 평범한 동네에서 이웃집 아이들과 함께 자랐다면 오늘과는 다른 아이가 되었을까?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젖은 소미불이 얼굴을 덮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애써 잊으려 했던 한 장면이 갑자기 번개처럼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가르고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쯤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 청소를 마치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연이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에는 제가 잘 아는 다급함이 섞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녀는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밀어놓고 펜을 건넸습니다. 종이 냄새와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가 섞여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빽빽한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재산 신탁, 권리 위임, 처음 보는 법률 용어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묻자 그녀는 어떻게 말했더라. 맞다, 가볍게 말했죠. 아, 이거 복잡해요. 설명해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은행 절차 같은 건데 제 결혼이랑 관련해서 가족 자료가 좀 필요해서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 지금 바빠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빈칸 몇 군데를 가리키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때 제 마음속에 강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펜을 쥔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서명을 하지 못하고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익숙한 진심을 찾고 싶었지만 보이는 것은 짜증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데 엄마가 좀 읽어보고 내일 주면 안 될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인하려니 마음이 불안하구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가 거의 본 적 없는 속내가 들킨 듯한 분노와 경멸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절 못 믿으세요? 제가 엄마를 해치기라도 하겠어요? 그냥 사인 하나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구세요? 됐어요? 됐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기분 나쁜 듯 서류를 거두어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며 쾅 하는 소리가 났죠. 저는 그 일로 며칠 동안 속상해했습니다. 내가 정말 늙어서 의심만 많아져 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의심이 아니라 하늘이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붙잡아 준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제 손으로 제 집을 그들에게 넘겨줄 뻔했습니다. 등골에서부터 한기가 솟아올라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음이 부서진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그 순간에 모두 마른 듯 했습니다. 대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분노는 얼어붙은 제 마음속에서 희미한 불꽃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둘 수는 없다. 하늘에 있는 서연이 아빠를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피와 땀이다. 벽에 긁힌 자국 하나, 달아빠진 마루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흔적이다. 내가 포기할 권리도 이렇게 짓밟히게 둘 권리도 없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어 몸이 뻣뻣했습니다. 전화기 옆으로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의 차가운 감촉이 저를 조금 더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만은 비할 데 없이 단호했습니다.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이정환. 평생을 교직에 몸담다 몇 년 전 정년 퇴임했습니다. 웰은 정직하고 학식도 깊어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몇 번 울렸습니다. 고요한 밤에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늦게? 수화기 너머로 정환이의 잠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썼습니다. 정환아, 나다, 누나. 누나,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정환이의 목소리가 즉시 또렷해지며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서러움과 두려움, 분노가 유일한 출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정환아, 네 도움이 필요하다. 어둠 속에 앉아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둠에 삼켜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존엄을 위해 일어서서 싸울 것인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힘든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시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에게서 그 힘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동이특이 무섭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환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려 그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에는 막 사온 따뜻한 두유와 빵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초췌한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정환이는 아침거리를 식탁에 놓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누나, 뭐라도 좀 먹어. 하늘이 무너져도 밥은 먹어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호텔에서 들었던 모든 것과 석 달 전 서연이가 서류를 들고 와 사인을 요구했던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애써 참았습니다. 정환이는 내내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미간은 깊게 패어 있었죠. 그는 저처럼 일이 생기면 허둥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와서인지 언제나 침착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놓여 이미 식어버린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정환아,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거니? 내가 틀린 거야? 그는 컵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누나가 틀린 게 아니야. 누나의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바깥 세상 화려함에 눈이 먼 거야. 그러고는 제게 서연이가 지난번에 가져왔던 서류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환이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보았고 가끔은 손가락으로 식탁 위를 짚어가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저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초조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정환이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가 그때 사인 안 한 게 천만다행이야. 이거 한번 사인했으면 집뿐만 아니라 은행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까지 몽땅 털릴 뻔했어.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환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서연이를 불효녀라고 욕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차분하게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당장 그들 앞에 쫓아가서 한바탕 싸울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요. 내 말 들어, 누나. 이 일은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난리를 피우면 그냥 추잡한 집안 싸움으로 끝나고 말 거야. 그때 가면 서연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씨 집안 전체가 망신당하는 거야. 남들은 그냥 구경거리로 삼고 돈 때문에 엄마랑 등진 불효녀를 키웠다고 손가락질할 뿐이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 최씨 집안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사업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바로 체면과 평판이야. 그들은 자기 가문이 장모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추문에 엮이는 걸 절대로 원치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무기야.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럽던 머릿속이 그의 말에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서연이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정환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누나 자신을 보호하고 최씨 집안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정환이는 손가락 2개를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해야 해. 첫째, 누나의 재산을 먼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해. 그들이 손댈 수 없도록. 그는 자기 제자 중에 지금 법무사로 일하는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시 그에게 연락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 재산을 신탁 처리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집과 예금을 모두 신탁에 넣어 수혜자를 저 자신으로만 지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저를 구슬리든 속이든 제 것을 빼앗아 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2번째 단계, 정환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는 제가 문 밖에서 엿들은 말만으로는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있고 제가 잘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제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다고 역으로 매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증거? 서연이가 자기 입으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말하게 만들어야 해. 저는 숨을 헛들이 마셨습니다. 서연이를 다시 마주하고 그것도 일부러 말을 유도하라고? 나는 못해. 심장이 떨렸습니다. 정환이는 제 두려움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제게 작은 힘을 주었습니다. 누나, 어려운 거 알아. 이건 누나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게 누나 자신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야. 강해져야 해. 그 애랑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누나에게 남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나 자신의 노년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누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야. 이 집의 주인이야. 누구도 누나를 쫓아낼 수 없어. 이 집의 주인.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하고 상처받기만 하던 이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정환이를 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환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주머니에서 성냥갑만 한 검은색 물건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녹음기야. 스위치는 여기. 한번 누르면 녹음 시작돼. 누나가 평소에 메고 다니는 그 청 가방 옆 주머니에 넣어둬. 꺼내지 말고. 저는 그 작고 차가운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물건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정환이는 제 불안함을 눈치채고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몇 번이고 연습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며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기억해. 연기해야 해. 딸을 걱정하지만 조금은 어수룩한 늙은 엄마를 연기해야 해. 울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그냥 그의 말에 맞춰서 질문만 해. 연기. 68평생 저는 누구에게도 연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제 유일한 친딸에게 연기를 해야 하다니 심장이 누가 꽉 움켜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정한이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녹음기를 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정환이가 일러준 말들을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참 울리다 연결되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매우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쁜데. 저는 정환이가 가르쳐준 대로 목소리를 힘없고 망설이는 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다. 그날 네가 서류 가져왔을 때 엄마가 너무 생각이 많았구나. 엄마가 하룻밤 꼬박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엄마가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 너랑 민준이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서연이의 얼굴에 놀라움과 희색이 스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의도적인 다정함이 묻어났죠. 엄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 힘드실까봐. 그래, 엄마가 생각이 짧았지. 근데 그 서류들, 엄마가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네가 한번 다시 와서 제대로 설명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야 엄마도 마음 편하게 사인하지. 아휴, 그러니까 모르신다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소리에는 우쭐함이 가득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이따 회의 끝나고 한번 들를게요. 집에서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이가 왔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이제는 오랫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이 낡은 집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미 녹음기를 청가방에 넣어 소파 위에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녀가 들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손을 비비며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래서 너랑 민준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서연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엄마, 민준이네 집에 좀 연줄이 있어서요. 결혼하고 나면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릴 생각이에요. 근데 시작하려면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녀는 철없는 아이를 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필요한 거니?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잘 활용하는 거죠. 보세요. 이 집은 낡고 오래됐고 엄마 혼자 사시기엔 낭비잖아요. 이걸 은행에 담보로 잡고 돈을 좀 빌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회사가 돈을 벌면 그때 엄마한테 드리는 배당금이 지금 그 쥐꼬리만 한 연금보다 훨씬 많을 텐데 좋은 거 아니에요?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은 주먹으로 변했습니다. 손톱이 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참아야 해. 화내면 안 돼. 그럼 집을 담보로 잡으면 엄마는 어디서 살지? 서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다 생각해놨죠. 요즘 실버타운 잘 돼 있는 곳 많잖아요. 환경 좋고 공기도 맑고
거기 가면 엄마랑 비슷한 연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24시간 의료 서비스도 있고 저희도 더 안심되고요. 실버타운이라 거기 많이 멀지 않니? 너희가 자주 보러 올 수는 있는 거고? 이 질문을 할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혐오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러세요? 다 엄마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일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당연히 시간 날 때나 갈 수 있죠.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영상 통화하면 되잖아요. 엄마도 좀 독립적으로 지내셔야죠. 심장은 이미 바닥까지 차가워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서연아, 저는 고개를 들어 정교하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때문에. 민준이네 집 앞에서 네가 많이 창피하니?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고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다정함은 사라지고 적나라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르세요. 민준이네가 어떤 집안인지. 그 친구들은 다 부자 아니면 권력자들이에요. 제가 민준이를 여기 데려왔을 때 우리 집 꼴을 보고 엄마를 보고 그들이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눈빛 아세요?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 세계에 겨우 발을 들였는데 과거의 일들 때문에 제 미래를 망칠 순 없잖아요. 그녀는 저를 보며 마치 선고를 내리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냥 조용히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마지막으로 딸 한 번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딸 한 번 도와준다. 결국 내 평생의 희생은 그녀의 눈에는 그저 몇 번의 도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물었다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알아들었다. 엄마가 사인할게. 서연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셔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를 박대하진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천 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스위치를 눌러 껐습니다. 저는 그 작은 물건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린 것은 차가운 전자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한번 쓰러졌던 바로 그곳에서 진실은 스스로의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약혼식 날, 서울의 날씨는 아주 좋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집안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준비해준 와인색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결혼 30주년을 기념해 맞춰준 짙은 남색의 비단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원단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몸에 걸치니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곱게 빗어 뒤로 쪽을 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늙고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역할을 연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 이씨 집안의 이순자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후 5시 반 정환이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아주 든든해 보였습니다. 제 한복 차림을 보더니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아주 좋아 보여. 우리는 버스를 타지 않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바람 한 점 없는 깊은 호수 같았습니다. 잠시 후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부서지는 고통까지 겪어본 사람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울 신라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도 그저 평범한 행인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환이의 뒤를 따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들이 샴페인과 카나페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꽃향기, 와인 향기,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하객을 맞는 서연이와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선남선녀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어깨가 드러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준이는 흠잡을 데 없는 양복 차림으로 늠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하객과 웃으며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 완벽한 연기 뒤에 얼마나 추악한 계산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는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특히 정환이를 보았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외삼촌까지 데려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외삼촌 오셨어요? 그녀의 말투는 아주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먼 친척을 대하는 것 같았죠.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고 정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축하한다.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아직 바빠서요. 그녀는 서둘러 말하고는 다음 손님을 맞으러 돌아섰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의도적인 거리감이 어떤 악담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몸 옆에 둔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정환이가 제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나, 화내지 마. 우리 계획을 기억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주빈석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안내받았습니다. 같은 테이블에는 제가 이름을 모르는 먼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의례적인 인사만 나눌 뿐 각자 자기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주빈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 최 회장 부부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 부인은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주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제 쪽을 쳐다봤는데 그 눈빛은 마치 제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가구를 훑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의외라는 듯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는 과장된 말투로 오늘의 금동옥녀를 소개하며 그들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축복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그녀는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문득 그녀가 어렸을 때 학교 웅변대회에 나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렇게 단상 위에 서 있었죠. 그때는 사람들 속에서 제 모습을 찾고 저를 발견하면 안심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제가 없었습니다. 식사, 건배, 케이크 커팅, 모든 순서가 잘 짜인 공연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앞에 놓인 따뜻한 차만 홀짝였습니다. 정환이도 제 옆에서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진실이 밝혀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사회자가 웃으며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신랑 신부를 위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 최 회장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두 회사의 협력, 강자들의 결합이 가져올 미래 같은 의례적인 말을 늘어놓아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우리 쪽을 보며 입을 열려는 순간 정환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회자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의 외삼촌으로서 신부 측 부모님을 대표해 축사를 하기로 미리 사회자와 말을 맞춰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환이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환이는 양복깃을 바로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게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우가 곧 시작되리라는 것을. 정환이가 단상에 오르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바로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서서 하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주빈석의 최 회장 부부에게 멎었습니다. 연 회장의 분위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정환이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마이크에 대고 평생 학생들을 가르쳐온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빈 여러분, 최 회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부 박서연의 외삼촌 이정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연이와 민준군, 이 아름다운 한 쌍이 백년가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조를 바꾸어 계속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축복하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늙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평생의 고생 끝에 마침내 달콤한 열매 하나를 맺었습니다. 열매가 자라나자 자신은 더 화려한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고 초라해요. 당신 곁에 있으면 제가 창피해요. 늙은 나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모든 양분을 열매에게 주었습니다. 열매가 떠난 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불안한 듯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저 미간을 찌푸릴 뿐 정환이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정환이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보지 않고 곧장 최 회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실린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사모님, 서연이의 어른으로서 두 분께 직접 여쭙고 제 누님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첫째, 민준군과 서연이 이 두 아이가 지극히 효심이 깊어 제 누님의 노후를 위해 아주 세심한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후에 누님을 위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환경이 수려한 요양원을 마련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두 분께서도 마음에 드는 곳을 이미 정해두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연 회장의 공기가 마치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주빈석에 앉은 최 회장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부인의 거만했던 미소도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볼 뿐 이 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은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계속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정환이는 두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둘째, 두 아이가 재테크에 능하고 안목이 뛰어나다고도 들었습니다. 제 누님이 종로에 가지고 있는 낡은 아파트를 잘 활용하여 그들의 새로운 사업의 이윤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원대한 사업 계획 역시 최 회장님의 인정과 지지를 받은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은 굳어지는 것을 넘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거칠게 고개를 돌려 자신의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생을 사업판에서 구른 노련한 사업가로서 그는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외삼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환이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민준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 조카 사위가 될 최민준 군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 서연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서명을 받아오려 했던 그 소위 은행 서류가 실제로는 제 누님 명의의 모든 재산을 두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는 재산 위임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웅성웅성. 장내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탐조등처럼 서연이와 민준이에게 쏠렸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사람 피를 말리시네요.
민준이도 벌떡 일어나 안간힘을 쓰며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은 마침내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모두 입 닥쳐. 그는 민준이를 가리키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때 정환이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와 곧장 최 회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그 서류의 사본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최 회장님께서는 사업가시니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최 회장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서류를 받아들자 정환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재생하지 않고 그저 화면을 최 회장 앞에 내밀며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제 조카와 그 어머니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켜주시겠습니까? 최 회장의 눈은 서류에 그리고 정환이의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굴욕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고 서연이의 코앞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최 씨 집안은 이런 망신 감당 못해. 이 약혼 없던 걸로 해. 그는 말을 마치고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최 회장 부인도 즉시 가방을 챙겨들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이를 한번 쳐다본 뒤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최 씨 집안 친척들도 모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이의 옷소매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께 설명 좀 해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역시 부모님의 뒤를 따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화기애애했던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의 절반 이상이 자리를 떴고 남은 사람들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이는 그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화장이 다 번지도록 통곡했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광경을 보며 복수의 쾌감은커녕 끝없는 비애감만을 느꼈습니다. 정환이가 제 곁으로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도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눈앞에 이 혼란스러운 광경, 서연이의 울부짖음, 최 씨 집안의 분노, 모든 것이 한편의 기괴하고 슬픈 연극 같았습니다. 저는 정환이와 함께 묵묵히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 거짓과 계산으로 가득 찬 폐허를 완전히 뒤로 한 채 정의를 되찾는 이 길은 참으로 외롭고 고단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기나긴 길에 누군가 저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이 치유와 재생의 결말을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 약혼식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환이에게 듣기로 최 씨 집안은 다음 날 바로 성격 차이를 이유로 파혼을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소동은 상류층 사회에서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연이가 다니던 회사도 아마 눈치가 보였는지 얼마 안가 다른 이유를 대며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그녀의 부유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그녀를 피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에는 큰 동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저와는 상관없는 일 같았습니다. 정환이의 도움으로 저는 종로의 그 낡은 집을 팔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공기 중에는 희미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이 마치 저를 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집을 지켰어요. 이제 마음 놓으세요. 저는 서울 근교 정환이네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베란다가 딸린 아담한 아파트를 얻었죠. 이곳은 공기가 맑고
종로처럼 붐비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는 화분 몇 개를 사다 놓고 난초와 부겐빌레아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것이 제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멀리 보이는 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삶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의 서예 교실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조차 서툴러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선생님은 아주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은 사람 사는 것과 같아서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천천히 한 획 한 획 글씨를 썼습니다. 마치 마음속의 모든 번뇌를 먹물에 담아 화선지에 가라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날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저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에 어느 오후까지는요. 그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니 경비 아저씨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 주소가 없었지만 그 익숙한 글씨체는 한눈에 서연이가 쓴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저도 모르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베란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길었습니다. 대여섯 장은 좋게 되어 보였고 빽빽한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군데군데 눈물에 번진 잉크 자국도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는 사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죄송합니다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허영심에 눈이 멀어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냈는지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파혼당한 후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직장도 친구도 잃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살던 고급 오피스텔에서 나와 작고 어두운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눈을 감으면 약혼식 날 저와 외삼촌이 돌아서던 뒷모습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엄마,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좇았던 화려함이란 것이 모두 거품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엄마가 없으니, 가정이 없으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가 끓여주던 장조림이 그립다고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때가 그립다고 썼습니다.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당장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그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제대로 효도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편지를 2번 읽었습니다. 베란다 밖의 해는 이미 뉘엿뉘엿지고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축축해졌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깨진 거울은 아무리 잘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다. 상처 입은 마음은 아무러 흉터가 져도 그 흉터는 영원히 남는 것이다. 저는 그녀의 참회에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저는 반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데 썼습니다. 이제 와서 그녀의 또 다른 연극에 장단을 맞춰줄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 진심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막다른 길에 몰린 절박함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종로 옛집에서 가져온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편지를 그 안에 남편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마 신의 영역일 것입니다. 저는 그저 남은 생을 조용히 살고 싶은 평범한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기로, 저 자신을 놓아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서연아, 내 길은 이제 네가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넘어진 곳에서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편지를 상자에 넣은 후 제 마음도 안정을 찾은 듯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은 과거 수십 년의 기억과 함께 그 상자 안에 잠겼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제 삶은 문 앞에 조용한 시냇물처럼 하루하루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예 교실은 계속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흥미가 붙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마음이 고요해서 글씨도 안정적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월정오, 쇠외찡허, 세월은 고요하고 아름답다라는 네 글자를 쓰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 글자를 쓰는데 집중하고 있으면 온 세상의 저와 붓끝에 먹물만 남는 기분이었습니다. 과거의 소란스러움이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았죠. 글씨 쓰기 외에도 예전에 종로시장에서 알게 된 몇몇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우리는 수다를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 사정을 듣고도 누구 하나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듯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다 지난 일이다. 이제 혼자일수록 몸 잘 챙겨야 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근처의 작은 산에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카페에 앉아 오후 내내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누구네 손주가 걷기 시작했다. 어느 집 며느리가 또 임신했다. 어느 동네 채소값이 올랐다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대화가 제게는 너무나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정환이가 자기 집 근처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니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방은 크지 않았지만 아주 깨끗했습니다. 안에는 저와 같은 자원봉사 아주머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은 매일 채소를 씻고 다듬고 요리해서 따끈한 밥과 반찬을 도시락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가장 익숙한 일,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일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요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기름과 소금을 줄인 건강한 음식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장조림도 한 솥 가득 만들었지만 예전보다 간을 싱겁게 했습니다. 급식소 책임자분이 많은 어르신이 제가 만든 음식을 특히 좋아하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엄마의 손맛이 느껴진다고들 하신다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 희생이 가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그동안 잘못된 사람에게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아들이 외국에 있어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는 박 여사님,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쓸쓸히 지내신다는 김 선생님, 우리는 도시락을 싸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세상에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작은 주방 안에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돕고 누가 마음이 안 좋으면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순수한 그 관심이 서연이 때문에 뚫렸던 제 마음의 구멍을 조금씩 메워주었습니다. 한 번은 정환이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마기를 마치고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앞치마에는 간장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아주 밝았죠. 정환이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누나, 예전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졌네. 이제야 비로소 누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아. 저는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정환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저는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는 다른 봉사자들을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들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따뜻한 집밥 한 끼의 소중함을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배달 봉사자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한 할머니 댁에 도시락을 전해드리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저를 보더니 무척 기뻐하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름 가득한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문득 오래전 칼국수 한 그릇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던 어린 서연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흘러내린 눈물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제 나이 70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 약혼식으로부터 벌써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매일 화초에 물을 주고 글씨를 쓰고 무료 급식소에 가서 봉사하고 가끔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날들은 따뜻한 보리차처럼 평범하게 흘러가지만 제 마음은 지금처럼 충만하고 평온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종종의 진녘에 베란다에 등나무 의자를 내놓고 앉아 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멀리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남편의 수더분한 미소, 종로 옛집에 북적이던 골목길, 그리고 가끔은 서연이도 생각납니다.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은 이제 없습니다. 원망은 스스로를 묶는 족쇄와 같습니다. 남을 가두는 동시에 자신도 가두는 것이죠. 저는 그 족쇄를 푸는 법을 배우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했을까? 아마 물질적인 것은 덜 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삶의 고단함과 소중함을 더 일찍 깨닫게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오직 결과와 그 이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순자 여사의 이 경험담은 많은 분께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약혼식이 가족의 진실을 드러내는 심판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적인 희생에서 마지막에 단호한 돌아섬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은 아픔과 고뇌 그리고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단지 허영심에 눈이 멀어 잠시 어리석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뼛속 깊이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비 사위민준인의 가족의 태도는 이 모녀 관계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을까요? 그리고 순자 이모님. 그녀는 결국 약혼식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거의 옥석구분과도 같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훗날 딸이 보낸 후회로 가득 찬 편지에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 침묵은 진정한 내려놓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벌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기대 사이에는 종종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가족 사이의 가장 건강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새로운 생각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과 깊이 있는 교류를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